폐지 줍던 할머니가 남긴 상자 속엔 놀랄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서울 신도림동 부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있었다. 이름은 박영순. 70세, 앞니는 빠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거리를 누비던 할머니. 사람들은 그냥 동네 폐지 할머니라고 불렀죠. 그런데 박영순 할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떠난 그날, 좁은 단칸방 한켠에서 열지 말라는 쪽지와 함께 발견된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 숨겨진 건 무려 5억 원,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박영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였다. 서울 신도림동 부근 어느새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선 동네, 화려한 간판과 고층 건물들 사이 그늘지고 조용한 골목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퇴근 후 그 골목을 지날 때면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습하고 좁은 그곳은 늘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골목이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날도 새벽 4, 한겨울의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창문은 아직 불이 꺼져 있었고 도시의 움직임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 정적을 뚫고 아주 작고 반복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치익이, 수레 바퀴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한 사람. 허리는 구부정하고 두툼한 장갑과 털모자를 눌러쓴 작은 체구에 놓인 바로 박영순 할머니였다. 그녀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날씨에 상관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 이 동네에만 온 지 12년. 하지만 정작 그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순 할매 또 나오셨네. 참 부지런도 해. 분식집을 운영하는 정분희 씨가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늘 새벽마다 마주치는 얼굴이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그저 라면 국물 한 그릇, 삶은 달걀 하나 건네며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다. 할머니, 오늘은 춥네요. 이거라도 좀 드시고 하세요. 영수는 미동도 없이 수레를 멈추지 않았다. 다만 짧게, 아주 짧게 말했다. 신세, 지기 싫어요. 그 말에 정분희 씨는 더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혼자이기를 고집했다. 골목을 돌며 버려진 박스를 모으고 폐지를 끈으로 묶어 수레에 실었다. 그 손놀림엔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종이와 플라스틱을 구분했고 가끔 작은 금속이라도 발견하면 신중하게 따로 모았다. 그녀의 눈은 작고 깊게 꺼져 있었고 입가는 늘 다물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 담긴 고집은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어 보였다. 어느 날은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와 장난치며 수레를 밀다가 상자 하나를 떨어뜨렸다. 뭔가 소중한 걸 잃은 듯 허겁지겁 달려온 박영순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정색하며 말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이게 내 하루야. 그 말을 이해한 아이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렇게 종이에 하루를 실었고 삶을 담았다. 고물상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폐지 무게를 잴 때마다 조심스레 손을 떼었다. 마치 아이를 내려놓듯이. 오늘은 17kg네. 많이 모았어요. 고물상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내일 또 올게. 이 단순한 대화조차도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뒤돌아 걸었다. 그녀에겐 하루하루가 숫자였고 생존이었고 과거를 잊기 위한 의식처럼 반복되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여관촌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습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으며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다. 창문은 테이프로 막아둔 채 작은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겹겹이 덮어야 겨우 버틸 수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저녁을 간단히 때우고 수레 바퀴를 천천히 닦았다. 그리고 벽장 안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상자는
나무로 된 오래된 형태였다. 금속 자물쇠는 닫혀 있었지만 녹슬어 있었고 테이프로 덧대어진 뚜껑엔 누렇게 바랜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꺼내면 조용히 바라만 보았다. 열지 않는다. 만지지도 않는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고이 넣는다. 아직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그 상자를 꺼내고 넣고 또 다음 날을 맞이했다. 이 단조롭고도 외로운 반복 속에 누구도 몰랐던 그녀의 이야기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도 분식집 아주머니 정분희 씨는 새벽 라면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안 나오시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마주치던 그 익숙한 술의 소리, 그 날그락거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틀이 지나고도 박영순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리의 정적이 유난히 깊고 무겁게 느껴졌다. 여관촌 주인 박 씨도 수상하게 여겼다. 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전기 사용량도 없어요. 경찰에 신고한 건 그로부터 하루 뒤였다. 문을 따고 들어간 그 방은 여느 때처럼 침침했다.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고 오래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작은 방 한가운데 담요를 덮은 몸 하나. 할머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경찰이 조심스레 다가가 이불을 젖혔다. 싸늘하게 식은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긴 잠에 빠진 사람처럼.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가까운 복지센터의 협조로 무연고 노인의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아무도 그녀의 가족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고 연락을 받았다는 이도 없었다. 정분희 씨는 영순 할머니의 방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러 갔다. 방은 생각보다 정갈했다. 누더기 옷들, 낡은 사진 한 장 없는 허전한 벽. 그러나 그녀는 벽장 안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손을 뻗자 먼지 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묵직했다. 오래된 나무에 자물쇠는 달려 있었지만 녹슬고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었다. 상자 위엔 바랜 종이 한 장, 쪽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상자는 제 아들이 돌아오면 전해주세요. 그 전에는 열지 마세요. 정분희 씨는 숨을 삼켰다. 아들이 있다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녀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몇 번이고 펼쳐보려다 접은 종이처럼 그녀의 손도 멈췄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 상자를 넘겼다. 경찰도 할머니의 신원과 가족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주민등록은 독거노인 등록 상태였고 가족사항은 공란이었다. 며칠 후 분식집으로 다시 돌아온 정분희 씨는 허탈함을 느꼈다. 매일 라면 국물을 건네주던 작은 친절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상자 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상자 안엔 그녀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것은 편지 뭉치. 빛바랜 봉투 안에 민재라는 이름이 반복됐다. 그 다음은 은행 통장, 정기예금 통장 3개, 각각의 잔액은 2억, 1억 5천, 1억 5천, 총합 5억 원. 그리고 마지막 봉투, 손편지로 남긴 유언장이 있었다. 내 이름은 박영순, 아들 민재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넘게 소식을 끊고 지냈다. 민재야, 혹시라도 이 편지를 본다면 이건 모두 너에게 주고 싶다. 하지만 내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고마웠던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나에게 라면 국물을 건네주던 아주머니였다. 정분희 씨는 숨을 멈췄다. 그토록 말도 없이 지나갔던 시간들, 그 작은 친절이 그녀의 전 재산을 맡길 만큼
큰 의미였던 것이다. 박영순 할머니는 살아서도 말이 없었고 떠나서도 조용했지만 단 하나 상자를 통해 진심을 남겼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정분희 씨는 유언장을 읽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폐지를 줍던 이름 없는 노인으로만 알았던 박영순 할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말없이 간직해온 이야기들, 경찰의 허락을 받고 정분희 씨는 상자 안의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했다. 한 장 또 한 장. 모든 편지의 수신인은 민재였다. 그리고 편지 속에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적혀 있었다. 민재야, 너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그냥 그렇게 살아있어. 사람들은 내가 폐지를 줍는 걸 불쌍하다고 해.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싫어. 나는 불쌍한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야. 너를. 편지 속 박영수는 우리가 알던 그 무뚝뚝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독하게 외로운, 그러나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엄마였다. 35년 전 그녀는 서울 명동의 한복집 사장이었다. 아들 민재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똑똑했고 남편은 정치권 인사들과 어울리는 유력한 보좌관이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가족. 그러나 그 화려함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남편이 정치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집에는 언론과 경찰이 들이닥쳤다. 연행되는 날 남편은 영순에게 말했다. 이 상자 민재한테 전해줘. 누구도 믿지 말고 내 손으로 꼭 지켜.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구속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순간부터 박영순의 삶은 무너졌다. 한복집은 폐업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그녀는 집을 잃고 아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다. 유학을 보내며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었지만 민재는 점점 연락을 끊어갔다. 민재야, 너를 원망한 적도 있었단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 너는 그저 나처럼 상처받고 싶지 않았겠지. 내가 내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아니었던 게 평생 미안했다. 그녀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떠돌다 신도림에 정착했다.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동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아도 되는 거리. 폐지를 줍는 일이 그녀에겐 짐이 아니라 삶의 구조였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고요한 리듬.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매일 밤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고는 중얼거렸다. 민재야, 내일은 내가 올까? 그 말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반복된 30년의 기다림이 바로 박영순의 전부였다. 정분희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마지막 편지를 접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아드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녀는 경찰서에 아들의 행방을 다시 확인해 달라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중년 남성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엔 낡은 봉투 하나를 쥔 채 혹시 제 어머니 박영순 씨 장례식장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작은 빈소, 조문객도 많지 않은 그곳에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레 들어섰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영정 앞에 다가갔다. 사진 속 박영순의 얼굴은 낯설듯 익숙했고 문가엔 미세한 주름이 보였다. 그 사진 속 여인은 세월을 견딘 얼굴이었고 무엇보다 엄마의 얼굴이었다. 남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상 앞에 올려놓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 그는 의도적으로 엄마를 외면했다.
한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별 같은 존재였던 어머니를 지우려 애썼다. 성공한 자신의 삶에 폐지를 줍는 노모의 존재는 너무 무거웠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어머니가 끝까지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며칠 후 경찰서에서 그에게 상자의 내용물이 전달되었다. 이건 박영순 씨께서 남기신 유산입니다. 유언장에 따라 본인이 나타날 경우 직접 인계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편지들과 통장, 그리고 한 장의 편지. 민재야, 내 아들아, 만약 내가 이 상자를 보고 있다면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너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 내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이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고 기다림이고 너를 향한 사랑이야. 엄마는 이제 편하게 눈을 감는다. 사랑한다. 민재야.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누구보다도 냉정했던 그가 이제는 아이처럼 흐느꼈다. 며칠 후 그는 분식집을 찾았다. 가게 앞에서 라면 국물을 끓이고 있는 정분이 씨를 보고 다가가 허리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에 아주머니가 등장하더군요. 매일 아침 따뜻한 국물을 건네주신 분이라고. 정분이 씨는 놀란 듯 웃었다. 그분 늘 조용했어요. 정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남기셨을 줄은 몰랐네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 돈 절반은 어머니 이름으로 복지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남은 절반은 저도 아직 생각 중입니다. 정분이 씨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느끼고도 모른 척하게 되죠. 그래도 늦게라도 오셔서 다행이에요. 며칠 후 신도림 골목. 박영순 할머니가 매일 폐지를 모으던 골목에 작은 동판 하나가 세워졌다. 여기 박영순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조용히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술의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조용한 그 골목에 잠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잘 가요, 할머니.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